며느리 힘들다고 밥상 차려주는 시아버지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우리 이웃 어르신들. 오늘은 아버지라는 이름 안에 숨겨진 눈물과 희생,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지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잠시 아버지를 떠올리며 영상을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35살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서 3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강원도 태백에 살고 계셨습니다. 시부모님 모두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기분이 좋다며 직장 동료들과 한잔하고 취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얼른 씻고 자야지 뭐하고 있어? 여보,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남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겨울의 강원도 태백은 정말 살얼음이 끼일 정도로 추웠어. 그때 당시 나는 8살이었고 정말 철없는 장난꾸러기였지. 아버지는 광부 일을 하셨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셨어. 검댕이 묻은 얼굴로 집에 돌아오면 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지. 성호야, 공부 열심히 해서 절대 아빠처럼 살지 마라. 하지만 어렸던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퇴근하다 눈이 쌓인 철길에 발이 빠지셨고 기차가 오는 걸 피하지 못해 크게 다치게 되셨어. 당신도 알지? 아버지가 한쪽 다리를 절고 계신 거. 당신한테는 창피해서 비밀로 하고 계셨는데 의족을 하고 계신 거야. 아버지는 그 일로 한쪽 다리를 평생 절게 되셨고 광부일도 더 이상 못하게 되셨지. 시장통에서 야채를 팔기도 하고 과일을 팔기도 하시면서 나를 키우셨어. 아픈 다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단 한 번도 가족들 앞에서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지. 당신이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어릴 적 생각도 많이 나고 내가 아버지처럼 아빠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러네. 저는 말없이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임신한 지 5개월이 되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남편과 이른 저녁을 먹고 동네 산책을 나가려던 참이었죠.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은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성호의 이름을 부르며 대성통곡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쓰러지셨는데 아버지가 뒤늦게야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이 멈춘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평소에도 당뇨와 혈압이 있으셔서 많이 피곤해 하시기는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얼마 전부터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을 가보자고 했는데 두통약만 드시고는 병원을 안 가셨다고 합니다. 황망한 가운데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서럽게 울어대든지 저도 계속 따라서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많이 외롭게 컸거든요. 아버님은 구석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도 남편은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남편이 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한데 아버지 집으로 모시면 안 될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배가 더 불러와서 숨도 많이 차고 허리도 아프고 금세 피곤해지고 하는 때라서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아버님이 계신 태백으로 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님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저희가 모실게요. 하지만 아버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나는 여기가 편하다. 너희들 짐 되고 싶지 않다. 이제 곧 아기도 태어날 텐데 거기 가봤자 눈치만 보고 앉아 있겠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완강히 거부를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냥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던 어느 날 겨울, 시골집 이웃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성우 형님, 아버지께서 오늘 넘어지셨어요. 방에서 미끄러지셔서 허리를 세게 부딪히셨다네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린다고 하는데도 계속 안 가신다고 고집을 피우시네요. 깜짝 놀란 남편과 저는 차를 몰고 4시간을 달려 태백으로 갔습니다. 낡은 보일러 방에서 아버님은 허리를 움켜쥔 채 누워 계셨습니다. 눈이 펑펑 오는 그 밤 남편은 아버지를 안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 책임질게요.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버님은 눈을 감고 계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눈가에 맺힌 작은 물방울 하나를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결심을 하셨을까요? 아버님을 모시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님은 젖은 눈으로 내내 창문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서울의 작은 전셋집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버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엔 강된장처럼 깊은 맛을 넣었고 생선 하나 구울 때도 뼈를 발라서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은 매번 음식을 남기셨습니다. 이거 내 남편 퇴근하고 오면 먹여라. 난 괜찮다. 나 점심은 밖에서 간단히 먹었어. 아버지는 항상 밥을 반 그릇만 드시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서울에 아는 분도 없으신 아버님이 어디 가서 밥을 드셨겠어요. 제가 불편할까봐 거짓말하는 것을 뻔히 알지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저는 부엌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앞 골목에서 마트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댁 혹시 저기 손수레 밀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며느리 맞죠? 네, 그런데 왜 아버님이 저런 걸 밀고 다니세요? 몰랐어? 아침마다 우리 가게에 박스 주우러 나오시던데. 그런데 오늘은 아까 급하게 지나가는 차 피하다가 넘어지셔서 손이 다 까지셨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금 아버님을 아는 체 하면 아버님이 더 민망해 하실까봐 저는 얼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아파오면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흐르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우 씨, 아버님이 박스를 주우러 다니셨대.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랬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으니 아버님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님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 이거 받아라. 비닐봉지 안에는 사과 2알, 새우깡과 초코우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 너가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사왔다. 2인분이니 잘 먹어야지.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받아드는데 또다시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때 남편도 퇴근을 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남편이 상황을 눈치채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아버님 앞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못나서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건가요? 아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뭐라도 해야 밥만 얻어먹는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부는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매일 집에서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 박스라도 주워서 용돈을 마련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박스를 주운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갈라졌고 군데군데 작은 상처들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불편한 몸으로 자식과 며느리 눈치 보며 돈 한 푼이라도 보태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집에만 있기 적적하시다면서 소일거리라도 하겠다며 계속 박스를 주우러 다니셨습니다. 퇴근길에 남편은 박스를 실은 카트를 끌고 오는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가 당황하셨는지 허둥지둥 카트를 뒤로 숨기시며 말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주웠다. 성호야, 너한테 미안하네. 그 순간 남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모른 채 남편은 8살 아이처럼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엔 오래된 상처, 갈라진 주름,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의 지문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침 토요일이어서 남편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버님의 신발이 낡아서 하나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우리 잠깐 나들이 갈까요? 어디를 간다고? 그냥 집에 계시겠다던 아버지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우리는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시끄러운 음악, 바닥에 깔린 반짝이는 타일, 사람들 무리에 놀란 아버님은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속옷 가게로 들어간 우리는 따뜻한 내복을 2벌 사고 신발 가게로 가서 안에 내피가 들어있는 따뜻한 방아나 한 켤레를 사서 아버님께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이런 사치는 본인과 안 어울린다며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팔짱을 끼면서 말했습니다. 신발이 딱 아버님 거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요. 아버님은 처음으로 껄껄 소리가 나게 웃으셨습니다. 아버님의 웃는 모습을 보는 저희 부부도 마음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마트를 나와서 맛집이라고 소문난 중국집에 가서 맛있는 점심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탕수육을 계속 저에게 주시는 아버님의 손길에 친정 부모님 생각이 나서 울컥했지만 울지 않으려고 꾹 참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차에 타려는 아버님의 등을 남편이 조심스레 껴안았습니다. 아버님은 화들짝 놀라시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남편의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의 손을 다독이셨습니다. 젖은 눈빛은 반짝였지만 그 속엔 수십 년의 시간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방에만 계시던 분이 거실로 나와서 화초에 물을 주기도 하시고 TV에서 나오는 축구 경기에 집중하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축구와 음악 케이블 TV를 설치했습니다. 아버님은 처음에 미안해 하시면서 돈 든다고 싫어하셨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보시며 즐기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병원을 갔다가 진료를 받느라 점심시간을 넘겨서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부엌에서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배 고프시죠? 제가 얼른 밥 차려드릴게요. 부엌으로 가보니 식탁 위에 반찬 2가지와 이제 막 구운 김과 달걀 프라이 2개를 노릇노릇하게 해놓았습니다. 아버님, 우리 며느리 얼마나 배고플까 걱정돼서 내가 솜씨는 없지만 차려놨다. 얼른 먹어. 나는 먼저 먹었다. 아버님이 차려놓으신 소박한 밥상 앞에서 저는 또다시 눈물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자란 저는 가슴이 아려오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님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말없이 저의 등을 두드리시더니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따뜻했고 이제 괜찮다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가 저를 위해 차려준 밥을 눈물, 콧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아버님은 치매에 걸리면 안 된다고 열심히 구구단을 외우기도 하시고 크게 아프신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갖게 되신 지병 외에는 건강하셨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아버님은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손은 흙먼지로 더러웠고 바지는 무릎까지 흙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화분에는 작은 동백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이쁜 꽃 좀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었다.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님 얼굴에 저는 그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꽃이 피기도 전 아버님은 고열과 기침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병명은 폐렴 그리고 지병이신 만성기관지염. 병원 침대 위에서 아버님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성호야, 나 너희 집에 와서 괜찮았던 거지? 남편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저희 가족이 더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님은 이 집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기 위해 늘 뭔가를 찾아 헤매듯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아버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눈치 보면서도 꾸준하게. 아이가 태어난 날 아버님은 남편이 태어난 날보다 더 기분이 좋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만지기도 안쓰러운지 그저 쓰다듬기만 하셨죠. 아이가 크게 울어도 걱정, 조용해도 걱정, 아버님의 모습을 보며 저희 부부는 아버님 때문에 더 많이 웃었답니다. 어느 날 아버님 방을 청소하다가 책상 위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음식 남기지 말고 잘 먹자. 며느리 설거지 많이 하지 않게 내 접시는 내가 닦는다. 우리 손주 예쁜 꽃가신도 하나 사줘야지. 성호가 허리가 아픈가? 일찍 일어나서 함께 운동 가자고 해야겠다. 저는 그 수첩을 펼쳐보다가 조용히 주저앉아서 또 울었습니다. 그 메모는 마치 아버지가 남긴 일기이자 유서 같았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사랑,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적혀 있던 작은 노트 한 권. 아버님의 다리는 부러져 의족을 착용하지만 아버님의 마음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 언제나 묵묵히 자리를 지켰고 끝까지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느새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도 2년이 되어 갑니다. 아버님의 거친 손이 그립습니다. 아버님 보고 싶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머님과 잘 지내고 계시죠?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셨나요? 지금은 곁에 없지만 평생을 가족들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자식들 걱정만 하시던 그 아버지를 떠올리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아버지에게 사랑해요 한마디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들은 그 말 듣고도 그냥 됐다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평생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바로 그 손을 잡아주세요. 오늘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